그러니까 상담자로서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자원봉사든 아니면 실제 어떤 세팅에서든 어떤 분들은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 경험자와 어떤 대화를 하게 될 때, 또한 그들의 어떤 고통을 함께 마주하게 될 때 이런 생각 제일 많이 듭니다. 아, 무슨 말을 하지? 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일상생활을 하실 때 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셨다면 아마 이 생각 하셨을 거예요. 어머, 내가 이 친구한테 무슨 말 해주지?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상담 장면이 아니라면, 그쵸? 우리가 훈련받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보통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침묵, 그쵸? 역시 또 침묵. 네, 맞아요. 정답은 다 알고 계시네요. 일단은 사람들 얘기 안 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예. 피하려고 해요. 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어머, 너 좋아 보인다. 뭐 치료 끝났어, 잘 끝났어 이러고 막 딴 얘기예요.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데 이거 먹고 나았대. 막 정보 제공합니다. 네. 맞아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담자로서, 그쵸? 상담 전문가로서 우리가 정말 이 맥락에서의 어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맥락에서 심리상담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나누는 것, 그쵸? 그리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 치료하기보다는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격려하는 것이 어쩌면 이 맥락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듣고만 있고 나누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게 이게 아니라 그 우리의 그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미의 재구축,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해도 돼요. 의미의 재구축을 도와주는 것, 즉 안전한 환경을 우리는 제공하는 것이죠, 상담자로서. 그래서 그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촉진하는 것. 질병의 대화와 질병 경험의 대화를 구분을 하는데요. 이 캐나다의 사회학자 프랭크라는 사람은 질병의 대화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디지스 톡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질병의 의학적이고 생리적인 측면들, 그렇죠? 신체적인 측면들, 뭐 나 치료가 언제 뭐 스케줄이 있고 이것은 뭐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은 뭐 그다음에 뭐 크기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어떤 그것이 바로 질병 대화라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그 질병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질병 경험에 대한 대화 혹은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있을 수 있는 질병 경험에 대한 대화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무언가를 즉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가장 스스로를 표현하는 시기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묵과 위축의 이런 시대에 상담자가 정말 우리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침묵과 위축을 넘어서서 질병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자원을 찾게 하는 것이 저는 상담자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상담의 주요 도구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우리가 이 맥락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아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상담 장면에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실존적인 고통, 즉 죽음에 대한 얘기 불가피하게 해야 되죠. 사실 저는 지금 대학생 상담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 중에 그렇게 매 회기마다 와서 죽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친구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뭐 관계의 어떤 이슈라던가 성격의 어떤 이슈, 뭐 어떤 학점, 진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죽음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맥락에서 상담을 하신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상담의 기본 도구가 상담자 자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죽음과 친하지 않다면,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멀게만 너무 느껴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거리 유지하기 전략이라는 것을 누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전략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 두는 거. 막 죽음 이런 거 어려운 얘기 나오고 막 머리 아프고 힘들고 막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을 때 딴 얘기하고, 그쵸? 예. 다 잘 될 겁니다. 예. 완치되실 겁니다. 완치 안 되는데. 예. 예. 곧 나아지실 겁니다. 곧 안 나아지는데.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고통의 실체와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가 상담자로서 죽음과 친해지고, 즉 죽음과 친한 사람들은 삶과 정말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고, 즉 상담자로서 죽음의 의미를 찾고 혹은 발견하고 혹은 창조하고, 그리고 이에 전념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우리도 그 과정에 기꺼이 걸어가는 때가 되어야만 우리가 어쩌면 같이 가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고려할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제가 잠깐 체크를 할게요. 네, 20분, 4시 20분밖에 안 됐어요? 훌륭합니다. 예. 제가 고려할 점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정신종양,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신 분? 지금. 예. 정신종양학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암 질병의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그리고 영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임상적 노력을 추구하는 종양학의 한 분과예요. 종양학은 말 그대로 암에 관련된 그런 이제 학문인데, 우리가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암을 돌보는 환자래요. 의사들을 뭐라고 불러요? 종양학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종양의사. 그랬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정신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양학의 한 부분으로서 충분히 자리를 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우리가 암 경험자들을 더 총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전혀 못 들어봤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이 단어 자체를 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원하신다면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예, 이런 어떤 정신종양학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래요. 정신의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산업, 그리고 역학 등 다학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지금 계시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고 싶고 공헌을 하실지를 저는 충분히 이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신, 신경, 면역학 또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예. 더 답이 없죠, 이거는. 이렇게 긴 이름이 세상에 정신, 신경, 면역학이래요. 이거는 뭐냐면요, 생활 사건이라던가 성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회적 지지는 얼만큼 있는가, 정서적인 어떤 디스트레스, 심리사회적인 중재 등등이, 즉 심리사회적인 어떤 측면들이 우리의 면역 체계라던가 내분비, 즉 호르몬, 그렇죠? 면역,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신체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어떤 생리적인 기전을 밝히는 학문이에요. 역시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하구님이나 또 원우님들 중에 건강심리학이라던가 이제 들으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스트레스가 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걸로 뭐가 있습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면역력 떨어진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학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히 우리 학부님들께서는 앞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지? 막 생각 많으시죠? 그랬을 때 이런 분야도 있더라 라는 거를 제가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그냥 심리 사회적인 측정치 뿐만이 아니라, 즉 얼마큼 행복하냐, 만족하냐, 삶의 의미가 있냐, 요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생리적인 지표, 실제로 있어요. 몇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침 매번 이렇게 콜렉트 해가지고 그거 막 분석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의 뭐 스트레스 뭐 호르몬 수치라던가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 더 우리가 이제 신경심리학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 또 새로 오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더 여러분 기대하시고 좀 이렇게 배우실 것에 대해서 더 기대하셔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암 환자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그쵸, 소아암 환자, 우리가 AR라고 부르는 청소년 초기 성인기 환자, 혹은 여기 이제 뭐 암 종별도 지금은 사실 많은 연구들이 유방암 환자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른 어떤 여러분 암의 종별로도 솔직히 생존율, 사망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질 너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또한 전이 환자, 비전이 환자가 있는데, 사실 전이, 그러니까 암이 재발해서 치료가 되었다가 재발을 해서 이제 전이 환자로 분류가 되면, 그때부터는 언제 재발할지도 모른다라는 극심한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진들도 다르게 좀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경험들도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과 그리고 전이와 비전이 환자, 혹은 재발하지 않은 환자,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이 청소년과 초기 성인 이 환자군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 대학교 그리고 청소년 세팅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만난 대학생 내담자 중에는 실제로 암 경험이 있는 그 내담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경험들은 정말 이제 연구가 많지 않아요. 연구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이 시기에는 정말 진로라던가 친밀한 관계 맺기, 결혼, 자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달 과업들과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이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는 어떤 시기예요? 미래를 막 생각하고, 나 이거 끝나면 뭐 해보고,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요즘엔 진로 생각하면 많이 우려하지만, 막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 세우기도 하고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인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어떤 내담자들은, 이 내담자인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만난 내담자였는데, 27세? 27세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여자 대학원생이었어요. 그 박사 과정을 쭉 하다가 갑자기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고, 다행히 어쨌든 이렇게 치료가 되고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서 온 어떤 내담자였는데, 이 내담자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 일단 멀쩡한데,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은, 특히 친구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끝난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랬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없었던 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내담자가 경험을 하는 거는 뭐였냐면, 체력의 저하. 이 내담자가 또 특히나 이거 정말 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산 타고 막 이랬던 내담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없대요. 어쨌든 신체의 어떤 조건상 이후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데 이렇게 숙여도 잘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네. 자, 그럼 이 내담자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끝없이 갈등인 거예요. 내가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막 이전에 열심히 하고 막 그쵸? 그랬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다시 내가 이상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좀 더 적당히 해야 되나? 적당히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왜 적당히 하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이 사람 진로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자꾸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병 경험으로 인해서. 또한 이때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된 남자친구라고 약혼자, 거의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약혼자와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있어도 되는 걸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한 신체 어떤 항암 치료 과정을 견디는 동안에 사실은 계속 발달하는 시기죠. 청소년기 특히 보면은. 그래서 저의 다른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12세 때 암을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또 완치가 돼서 10년이 지나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일단 학교를 1년 쉬었고요. 그래서 결국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 항암 치료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내담자가 느끼는 것은 내가 뭔가 인지적인 기능이 자꾸만 뭔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대요.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그때 너무나 많은 약물에 사실 노출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분리시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암 경험자들의 이 경험들을 다룰 때에는 이렇게 좀 연령별 발달상의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보호자의 삶의 질입니다. 요즘에는 보호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환자는 물론 힘들고 괴로운 싸움이죠. 보호자는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말 간병을 계속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괴롭고 힘들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 더 괴로울 것 같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부모님을 간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문화에서는 힘들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도 저런 몹쓸. 그러니까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요. 그래서 보호자 삶의 질 연구에서 보호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우울과 불안, 심지어 자살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우리가 케어기버 버든이라 그래가지고 보호자들이 느끼는 무게죠. 짐. 보호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짐스럽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환자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쌍을 지어서 환자한테도 물어보고 이 보호자가 얼마나 힘들게 느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보호자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실제로 힘드세요? 그랬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치도가 얼마나 일치가 됐을까요? 몇 %? 찍어요. 네. 찍으세요. 몇 %? 50%? 5%? 5% 너무 작다. 좀 더 쓰세요. 맞아요. 약 30%. 30%가 채 안 됐어요. 많은 수는 보호자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경우에선 또 한 30% 정도는 보호자는 되게 힘든데 환자는 뭐 그게 힘들겠나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underestimated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나 이만큼 힘든데 요만큼 알아준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랬을 때 그것이 보호자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를 봤더니 역시나 다른 어떤 변수들을 다 통제를 하고서도 보호자의 어떤 우울이라던가 불안, 그리고 삶의 질, 이런 부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 정말,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이 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의사소통. 보호자는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환자도 안 물어봐요. 일단 암에 대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그것이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인 거예요. 다들 쉬쉬하거나 아우 이런 얘기 괜히 해서 뭐 하나.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때 환자도 좋고 보호자도 좋다라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사소통 전문가이잖아요. 상담 전문가. 저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한 세션만 할 수 있더라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호스피스와 완화 돌봄이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어떤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에 초점을 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마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는 호스피스 어떤 세팅에서 자원봉사라던가 혹은 일하시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삶의 마지막 이슈를 다루는 부분들은 또 더 우리가 좀 특수하게 다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죠. 아무리 약이 좋아져도 치료를 중단하는 게 차라리 나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나 온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이제 다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암이 없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를 않는다. 즉, 치료하자, 작아졌냐, 커졌냐, 막 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진 잘하는데, 한마디로 손 써볼 수 없는 상태가 누구나 온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라는 부분이에요. 돌봄. 즉,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계획하는데 이제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고통을 그냥 가라앉히고, 그렇죠? 여러분, 임종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다가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매니지하고 그다음에 환자와 가족들이 그 임종의 시기에 도달하는 것을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할 것인가를 도와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바로 암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 우리가 PTG라고 부르는 건데요. Post Traumatic,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디스오더 생각하죠. PTSD. 그런데 이 개념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어떤 큰 스트레스 사건을,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것이 꼭 스트레스와 어떤 장애로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들, 그렇죠? 어떤 정말 큰 변화, 성장, 그리고 나의 강점을 찾게 되고, 그리고 베네핏을 찾게 되는 경험들을 실제로 보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트라우마 연구에서 이미 많이 되었던 연구이지만 이것을 암 경험자의 맥락에서는 최근에 조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무명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지은 거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암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조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제한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라던가 희망, 우리의 신념, 평화, 우리의 자신감, 자존감, 우정과 기억과 용기, 우리의 영혼, 그리고 영원한 삶, 우리의 정말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들을 암이
그렇다고 다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이제 환자들이 그리고 경험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끌어오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잘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나오며 자, 지금 몇 분이죠 지금? 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아까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나가시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이거 여러분 뭐 정말 선택이실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발표를 할 것도 아니고 제출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시간을 조금 활용하시고 우리 파티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명 선언문. 혹시 여러분 지금 그냥 펜도 있으시고 종이가 있으시다면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뭐 세상의 평화와 인류와 뭐 이런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고요. 물론 거창해도 좋죠.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저희 선생님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만큼 알고 있나,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뭐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의 회사라면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이것이다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많이는 안 드리고요. 우리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쵸? 2분만 드릴게요. 저도 물 좀 먹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만약에 지금 이미 쓰기 시작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꼭 밤에 가셔서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모르겠다. 뭐가 삶의 의미인가. 그런데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질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뭐였냐면,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아직 잘 못 찾거나, 그쵸? 이렇다 할 거를 내가 딱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가? 여러분,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상관을 보면요, 내가 의미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내가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부적 상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가 높은, 우리는 왜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느끼고 있지만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썼던 거는 뭐냐면은, 이 챕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사실은 일단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특히 이제 저는 대학생한테 초점을 맞췄으니까, 사실 대학생들이
내 삶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내 존재의 이유는 뭘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로 듣는 소리가 뭘까요? 만약에 이거를 입 밖에 냈다 했을 때 천기누설을 한 거죠. 네. 그랬을 때 듣게 되는 얘기가 뭘까요? 부모님은 일단 정말 좋은 질문이구나 라고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네? 그냥 이렇게 웃어요? 네. 네? 공부나 해. 그쵸? 그 얘기 많을 거예요. 무슨 쓰잘데기 없는 소리, 무슨 삶의 의미는. 실제로 그렇고요. 선생님들은 어때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제 거기서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감당이 안 되니까. 예.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가 정말 좋은 생각하고 사는구나. 예. 뭐야? 그쵸? 술 먹는 친구들은 야, 술이나 먹어. 담배 피면 야, 한 대 펴. 예.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해. 예. 그래서 제가 환경적인 어떤 서포트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닝 서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이게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 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 나 여기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마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생각해 라고 하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 환경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일이고 그것이 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고 라고 이렇게 지지한다고 느낀다면 어떨까? 만약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 편하겠죠 일단. 예. 그런 고민이 들 때 그냥 정말 몇 시간씩 앉아서 고민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경험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 출판 중인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당신이 지금 우리 학생이 처해 있는 대학교 환경, 그렇죠? 대학 생활에서 얼마나 의미 추구를 좀 지지해 준다고 생각이 드세요? 서포트를 얼마나 이제 느끼세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높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의미를 많이 보고를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정말 올 수 있는 심리적인 고통들이 있죠.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실제로 불안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거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영향이 조금 덜 있었어요. 실제로 내 삶의 어떤 환경이 나의 이런 고민들을 존중해주고 도와줄 거야, 좋은 거라고 생각해주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 가시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만약에 제가 아까 여쭤봤던 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에서 아직까지 별로 쓸 말이 잘 없으셔도 괜찮다. 그리고 괜찮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어떤 사이버 대학이라는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바로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아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드립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퀴즈! 현대인의 심리적 건강을 돌보는 전문적 자질과 건전한 심성을 갖춘 상담 심리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것은 누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무슨 입시에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예. 바로 저희 과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아마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바로 함께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저희의 존재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존재 이유도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 정도에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파티로 파티로 갈까요?